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 포럼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세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포럼은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 포럼 추진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 생산성 본부가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진행자로 서게 된 점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 포럼은 범아시아의 균형 잡힌 지속 발전을 위한 교류와 소통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된 자리입니다. 지구, 인간, 번영과 거버넌스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오늘 11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이곳 세계의 섬 제주도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이 되지만 전체 행사는 오는 12월 중에 온라인으로 런칭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뜨거운 관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 포럼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경제 협력을 구축하고 또 청년 리더들이 교류하면서 상생 문화를 조성할 수 있게 돕고 또 각 지역 내 평화 구현을 위한 정기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그 목적을 갖고 개최하게 됐습니다. 그 첫 번째 포럼은 한국 서울에서 열렸는데요. 그 당시에 국내외 주요 인사분들 그리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청년 리더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 동아시아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습니다. 이후 민간 협력 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기초까지 마련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만큼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난 2019년에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1회 포럼을 진행을 했고 벌써 올해 4회째를 맞이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역사를 지나오면서 이제는 아시아 권역으로 이 폭넓게 아시아 전역에서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자, 이번 4회차 포럼도 지난 포럼들처럼 정말 의미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울러 세계 평화의 섬인 이곳 제주도에서 그리고 균형 발전, 도시 재생의 대표 사례인 이곳 텐저린 맨션에서 이렇게 의미 있는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개막식은 개회 선언과 만찬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본 포럼의 문을 여는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이명섭 균형발전 국장님께서 개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국장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균형발전국장 이명섭입니다.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아시아 지역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뜻깊은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국제 포럼을 통해 균형 발전, 평화, 그리고 상생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해 봅니다. 평화와 균형 발전이 생명을 갖는 길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스스로 성장 동력을 찾고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협력을 통한 창의성이 발휘되며 함께 상생의 방향으로 직접 나아갈 때만 열린다고 믿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우리 윤석열 정부는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를 모토로 지역균형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역균형 발전의 실현 가치를 자유와 공정에 기반을 두고 국가 불균형의 문제는 생존과 소멸의 위기이자 차별로 인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로 인식할 만큼 중차대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이에 더해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는 자치분권을 통한 권력적 공정과 균형 발전을 통한 공간적 공정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국제 정세의 불안정 속에 평화의 가치가 어느 때보다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실 겁니다. 이러한 평화에 대한 열망을 담은 뜻깊은 논의도 포럼에서 잘 모아지길 기대합니다. 이번 포럼은 첫째, 지방시대 균형 발전의 새로운 변화와 기회, 앞으로의 과제에 대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국제적 역할 및 공존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세 번째로 교육, 문화, 환경 분야의 혁신을 꿈꾸는 국내외 청년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지역, 도시 간 상생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평화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의미 있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 아시아를 넘어 평화와 균형 발전의 연대를 만들어가는 여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22년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 포럼을 개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포럼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많은 실무자 여러분, 그리고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개회 선언해 주신 이명섭 국장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균형 발전, 상세, 이 평화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현실화돼서 하루빨리 균형 발전이 진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비록 오늘 현장에는 오지 못하셨지만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영상으로 보내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이신 송재호 의원님, 커윈저 타이페이 시장님,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주한 대사이신 압둘라 사이프 알누 아이미님, 유럽연합 주한 대사이신 마리아 카스티오 페르네단즈님께서 응원의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2022년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국제 포럼이 이곳 제주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민주당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제주 갑의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이 행사는 2018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아시아 지역의 또 아시아 국가의 가장 큰 과제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아시아의 여러 지역, 여러 나라가 지혜를 모으는 그런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국제 포럼의 추진위원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주관을 해주신 한국생산성 본부의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아시아의 평화와 균형 발전이 한층 더 진전되기를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소망합니다. 이곳 아름다운 제주에서 아름다운 추억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国家均衡发展委员会吕东奇委员长、济州特别自治道吴凌勋知事，各位亚洲和平及均衡发展国际论坛的与会贵宾，大家好，我是台北市长柯文哲。本次论坛的主题将探讨我们如何为地球、人类繁荣和治理发挥作用。让我想到，在过去3年，疫情虽然带来苦难，但也提供了一个机会，让人们深刻反思与环境的关系。若要确保地球永续发展，我们也势必需要调整生活模式。个人认为，比起病毒更为可怕的，也更具威胁的是地球暖化。极端气候为人类文明带来的巨大威胁。台北市作为国际城市，一直相当关心。我想借此机会与大家分享台北市在减少碳排放的努力和成果。根据研究，台北市的碳排量95% 来自建筑以及交通系统。自我2014年上任开始，就很认真推动绿建筑以及绿交通的政策。绿建筑政策是导入智慧解决方案，来大幅减少新旧建筑物的碳排放量。绿交通建设是提供诱因，鼓励市民搭乘大众交通工具，
共享单车、摩托车和汽车，并逐步将所有3500多部的公车改成电动巴士，成效卓著。举例来说，2014年空气污染指数 PM2.5 是19.6，但是到了2021年进步到11.8。我们预计在2030年之前，台北市可以达到 WHO 的标准10。在2021年的地球日，台北市宣誓将以2050净零排放为目标，并提出执行路径与行动计划。今年6月，台北市议会也3读通过了《台北市净零排放管理自治条例》，将净零排放正式入法的地方自治法规。台北市很荣幸，今年持续受邀参加2022亚洲和平及均衡发展论坛。本人因为另有公务行程，无法亲自到济州参与，但相信透过这场论坛的交流，在座的各位都将获得丰硕的成果与宝贵的经验。在此，仅代表台北市民预祝论坛活动圆满成功。此外，再过不久，台北市将举办2023台湾灯会，这是台湾每年最重要的观光文化庆典活动之一。在睽违23年之后，也再次重返台北市举办，也将是疫情后台湾最大的盛事。竭诚欢迎各位明年来台北旅游，祝福大家平安健康，谢谢。Your Excellency Wu Tongyi,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Your Excellency Oh Yong-hun, Governor of Jeju Province, ladies and gentlemen, good afternoon. Annyeonghaseyo. It is my great pleasure to be with you at this pleasant evening. I take this opportunity to express my warmest congratulations to the Asian Forum on Pea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ttee for hosting the forum. The role for planet, people, prosperity and governance as the theme of this year's forum is actively promoted in my country, United Arab Emirates. In 2020, the UAE sent unmanned spacecraft to Mars called the Hope Mission. The Hope Mission is part of the country's National Space Strategy 2030 to play a role for a planet. Happiness of the people is one of the major agenda of the UAE. The UAE leadership consider the nation's people as a key asset to build its strong future. As the prosperity is concerned, the UAE has been achieving remarkable international index ranking over the past years. With regard to the governance, the UAE has recorded excellent indicator in terms of political stability, government effectiveness, absence of violence and terrorism, and control of corruption. Just to mention a few, I hope that the forum will succeed in achieving its objectives. Thank you.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I am Maria Castillo Fernandez. I am the EU Ambassador to the Republic of Korea. I would like to thank the Chairman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for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or his kind invitation to this event. The theme of this year's forum, For Asia, Peace and Balanced Development, a role for the planet, people, prosperity and governance, could not be more relevant and timely, given the very difficult global economic and social context we are living today. Conflict in one part of the world creates insecurity and threatens peace far beyond it. The Russian aggression in Ukraine, illegal, brutal, has secured tens of thousands of casualties and displaced more than 12 million Ukrainians so far. By disrupting energy and food supply chains, Russia's actions have destabilized the global economy and jeopardized global security as well. Despite multiple crises fueling global insecurity, war, climate change, pandemic, environmental degradation, water shortage, and demographic pressures, the EU will keep on working to achieve global peace and to uphold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In particular, the European Union is determined to strengthen its cooperation
in and with Asia, as European prosperity and Asian peace and security are very closely connected. This is also in line with the steps we have taken in the past years to consolidate our role as global security provider, not only global economic provider, and this i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do-Pacific European strategy. Europe and Asia share a fundamental interest in upholding the rule-based international system, as well as the view that the challenges the world faces today go beyond national borders and cannot be tackled alone. Thus, for the EU, working together with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is therefore both desirable and necessary. Ladies and gentlemen, you gathered together today to discuss your roles in promoting peace and bringing prosperity to this region. I would like to reiterate that the EU is committed to working closely with partners in Asia and ready to share our experience. I believe this forum will provide an excellent ground for discussions on that note. The international rule-based order is our order, your order, the order of all of us, and we need to preserve it. I wish you all a fruitful, constructive, and positive forum. Thank you. 감사합니다. 제주시 을 김한규 국회의원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 국회의원 김한규입니다.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포럼 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우동기 위원장님과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국내외 내빈 여러분, 모든 참석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공동발전 토대인 균형발전을 위한 이번 국제 포럼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균형발전 컨퍼런스, 아시아 평화음악제, 개막식과 환영 리셉션, 세계 시민대회로 구성되어 있는 이번 국제 포럼에 참여해 지구촌 평화와 균형발전에 공감하고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구, 인간, 번영과 거버넌스를 위한 우리의 역할을 주제로 갖는 이번 포럼은 크게 와닿습니다. 앞으로도 아시아의 평화와 균형 발전을 위해 의미 있는 활동들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2022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 국제 포럼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의 주제는 범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인데요. 교육과 경제 두 가지 분야의 전문가 사례 발표를 청해 듣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례 발표부터 청해 듣습니다. 교육 분야의 일본 사례로 지방 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서 주식회사 프리마 피그누이노의 대표이신 후지오카 신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센세이. 안녕하세요. 제르는 후지오카 신지 나고 하무리다. 안사입니다. So yeah, okay. じゃあここから日本語で。じゃあプレゼンテーション発表させてもらいます。まず今回ですね、イテウォンの事故でお亡くなりになられた方々のですねと、あとご家族の方々に哀悼の意を表したいと思います。また怪我をされた方々のですね一日も早い復活安息をですね祈っております。私たちは皆さんと一緒にいると思っています。はい、それではですね、今回私たちが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のが、教育の魅力化による地域の活性化ですね。地域の活性化というと結構ですね、産業振興ですとか、あとは移住定住促進というのが多いんですけども、最近この5年ぐらいですね、日本では教育を通じた地域の活性化ということが言われ始めています。で、この教育を通じた地域の活性化、特に日本では高校ですね。高校の地域の活性化について話されていますので、それについて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たいなと思います。簡単に、自己紹介をしようと思うんですが、藤岡真二と申します。
今ですね、産業能率大学という大学で経営学と経済学、あとは地方創生ですとか、あとは起業の仕方などを教えております。日本の内閣府ですとか、あとは総務省の方でも、地域活性化のアドバイザーをさせてもらいながら、日本の文科省の方もアドバイザーなどをさせてもらいつつですね、さまざまなところで、教育委員会と組んでですね、これからの高校をどうしようかという議論をさせてもらっています。あと自分で会社も経営してまして、今回はその会社のですね、事例として話させていきます。つまり研究の立場、行政の立場、民間の立場、さまざまな立場からですね、高校の魅力化に関わらせていただいているという立場になります。やっぱり緊張しますね、これね。はい、今回ですね、まず日本の離島ですとか中山間のですね、地方の高校というのは、今、地域の少子化、人口減少によって、統廃合されているという状況があります。で、この高校が地域で統廃合されることというのは、一体、地域にどんな影響を与えるの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も、まずですね、病院がその地域にあるかないかよりも、高校がその地域にあるかないかの方が大きい、人口に大きい影響を与えるというふうな日本のですね、国交省のデータがあります。そして都会からですね、移住したい、都会からですね、地方に移住したいという結構若い世代が今結構多いんですけども、その人たちの移住条件第2、これが教育環境なんですね。なので教育環境がないと当然ながらうまく、教育環境なければですね、うまく移住定住が得られないということです。あとは高校がない地域のですね UI ターンですけども、そう一回地域を出ていって帰ってくるですとか、またその地域ですね、その地域に移住してくるという数というのは、高校がないと20分の1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データもあります。他にもですね、高校がない地域にはですね、なかなか、家族を持った子持ちのお医者さんはですね、なかなか行けません。やっぱりお医者さんはですね、自分の子どもの教育が気になるので、やはり教育環境が良くない地域、高校がない地域には行かないと。なのでその地域のですね、医療体制というのがやはり、乏しくなってしまうという現状があります。なので教育環境というのは実は医療、命にも直結し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他にもですね、これ私の研究なんですけども、ある町、これは石川県のある町へですね、もしも高校がこれなくなってしまったら、高校がですね、この2011年になくなってしまったら、2018年にどれぐらい人口変わっていたのかという計算を合成コントロール法という方法を使って行いました。その結果ですね、1500人。もしも高校なくなっていたら、2011年に高校なくなっていたら、2018年には1500人余りですね、人口が減っていたというふうな結果になりました。で、この1500人の経済効果も計算したんですけども、1年間で21億円になります。かなり大きい金額ですよね。ということを考えるとですね、高校がなくなるということは、その地域の経済にも大きい影響を与えるということ。そしてもし高校があったとしても、その高校の教育環境が良くない場合、人口がどう変わるかということも計算したんですけども、その高校がですね、あまり教育環境が良くない地域であったらですね、実はもし2016年に高校の改革を始めておいたらですね、2018年には561人の人口の定住に結びついた。なのでもしも高校の魅力化をですね、ここでやっていなければ561人この地域が出ていたということが言えます。ですので高校がですね、そこで魅力的かどうかというのは、実はそこの人口保持にも役に立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ですので教育の魅力化というのは、人口減少対策、そして医療、経済、そして子育て世代の UI ターンなど、移住定住政策の一環の側面もあります。なので教育というのはとても裾野が広い政策ですので、さまざまなことに影響してくるということが言えると思います。で、我々がですね、いろんな地域でこの高校魅力化プロジェクトを行っていったんですけども、これがですね、高校魅力化をやっていた最初の5、6地域なんですけども、やった結果はちゃんとやればちゃんと結果が出てくるんですね。生徒数が5倍になったりですとか、生徒数2倍になったりですとか、あと大学進学というのも実は日本はですね、この韓国と同様ですね、結構重視されるんですけども、それもですね、かなり成果が出ていったと。
でこういう成果が出ていきましたので、今はですね、日本中でやっていて、今大体60校以上、日本ですね、高校61校以上ですね、この高校ミル化プロジェクトをやっていて、北は北海道から南は沖縄までこの高校ミル化プロジェクトというのを今展開をして、まだまだこれから拡大をしているという状況になります。じゃあこの魅力化という言葉なんですけども、結構この魅力化という言葉、改革とかじゃなくてですね、魅力化なんですもなぜかというと、まず存続は目指してません。高校存続プロジェクトじゃないんですね。存続を目指すんではなくて、存続はあくまでも結果ですと。存続目指す高校に誰も行かせたがらないと思うんですよ。そしたら存続ではなく、魅力化である。つまり生徒が行きたい、保護者も行かせたい、そして地域も行かせたい、そういうふうな三方よしの魅力づくりを目指していく。その結果高校に生徒たちが来て、それを求めて移住してきて、最終的には存続していくと思っています。なのでこの生徒が行きたい、保護者も浮かしたい、地域も浮かしたい、こういうふうなですね、三方よしの魅力づくりを目指しています。で実際何をやってるかというと、4つのですね、解決策があります。高校のカリキュラム改革というか公営塾、これ一つずつ見ていこうと思うんですけども、高校のカリキュラム改革に関して言いますと、まずですね、都会の方が進んでるんじゃないかと、教育は都会の方が進んでると言われがちなんですが、我々は地方の方が進んでいると考え方によって言えると思っています。何かというと、日本はですね、まず課題先進国日本なんですよね。課題先進国日本で、さらに日本の地方は課題先進地域です。この人口減少、少子高齢化、財政難、こういうところでですね、言ってみれば日本の地方というのは世界の最先端を走っているわけです。でそれがですね、こういう島にあるわけなんですよね。で教育、さまざまなところでですね、こういう人たちがいますけども、今日本は人口がですね、あと100年で半減するって言われてます。この人口が半減するということはなかなかないことなんですよ。というかもうおそらく日本の世界の歴史の中で1億人レベルの国家は半減するなかったはずなんですよ。そういう中でもう誰もがやったことないことに対してこう地域の人たちは生活や仕事を通じて戦っているわけです。日々戦っている。そういう人たちと共に高校生が学び合いですね、立ち向かっていくことっていうのは、これってよく考えれば課題先進国日本の課題先進地域だからこそ、そこに立ち向かうことは、これは実は最先端な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は言えると思うんですよね。なので課題先進国日本の課題先進地域の日本の地方、離島、中山間で学ぶことは、これは最先端だということを僕ら標榜して、まさに日本の最先端地域、教育の最先端地域は日本の地方だというふうにやっています。じゃあ具体的に何をしているかな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ふうにですね、地域の課題を発見し解決をしていくような探究型の学びですとか、PBL プロジェクトベースドラーニングですね、あとは STEAM 教育などもふんだんに取り入れています。教室の中だけではなく、教室の外に出て社会と共に学んでいくと。おそらくここにいる方々もですね、社会に出てですね、もっと勉強すればよかったと、僕もそういうふうな感じだったんですけども、もうこの高校生たち、魅力化を行っている高校生たちはもうすでに外に出ていてですね、勉強大切だってことをまさに社会から学んでいるんですね。こういうふうな仕掛けをしていく、こんなカリキュラムを改革していくんですね。つまり勉強というと大体授業で先生の話聞いてというのがあると思うんですが、そうではなく、こういうふうな学びをですね、展開しています。愛媛県の湯気高校という離島の高校なんですが、ここではですね、起業の仕方を教えています。地域の課題を発見し解決する策を考え、それを仕事にする起業の仕方っていうのを教えています。アントレプレナーシップを教えていて、高校生は全員卒業するときには自分のビジネスプランを持ってですね、で卒業していくというふうになっています。2つ目ですね、今度は公営の塾なんですけども、塾というのも、これも韓国もですね、おそらく塾もあ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日本も塾はありますが、離島中山間には塾はありません。ですので、その塾を市町ですね、市町村が作る、行政が、塾を作っています。でその塾は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放課後に学ぶ、自分で自習する場所だとか、それこそ志望校に向かってですね、どんどん学力を上げていく場所だとか、あとは自分のやりたいことを見つけていく、自分のやりたいことをとことん考えていくっていうふうな場所だとか、あとはですね、多様な人たち、
大学生とか大学の先生が結構島だと来てくれる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地方に来てくれるような人たちと、交流する、挑戦する、そういう場とか、なのでただ単にガツガツ勉強するだけじゃなくて、さまざまな交流とか気づきだとか、あとは自分の居場所っていうものがあったりします。これは公営塾の意味ですね。でこういうふうにですね、この地域の教育を良くした後は今度は全国に打って出るということで全国募集をしていきます。これが寮なんですけども、寮の中でもですね、まさに寮の中で学んでいくってことはとても大切なんですね。こう生活の中で大切なことを学んでいくっていうことをですね、寮の中でやっていたりします。でここからですね、全国募集ということで全日本もしくは世界からですね、生徒を募集していくということをしています。これ地域未来留学というんですけども、都会の高校生が地方に留学をする、そういうことをですね、促進しているようなイベントがあってですね、これ全て、地方の高校なんですけども、地方の高校の先生がですね、都会の生徒に対してうちに来ませんかということをプレゼンテーションしています。はい、教育寮ではですね、教育寮ですとか全国募集でリーダーシップとかコミュニケーション能力とか異文化理解、いわゆるソフトスキル、非認知能力っていうのを鍛えていくということをしています。で最後はですね、生徒たちの主体的な活動なんですけど、部活動というのが日本はあるんですけども、韓国もあると思うんですが、この部活動もですね、少し特殊な部活動をしています。スポーツも部活動としてはいいと思うんですけども、これはですね、これはさっきの湯気高校、起業の仕方を教えた湯気高校なんですが、湯気高校ですね、高校生たちが起業に興味を持って90人のうち20人だから、5人に1人はですね、起業の会を作って、でそれこそいろんな大学とか経済団体のビジネスプランコンテストに出しまくるとかですね、あとは起業部を作りました。なので実際起業してですね、お金を稼ぐっていうことを高校生からやって、まさに経済とか経営をリアルに学んでいくということをしています。学校づくりも僕らしていきました。これ大空高校で北海道の高校なんですけども、この高校は、時間割がありません。定期試験もありません。既存の校則もありません。担当もいません。体育祭もやるかどうかは生徒たちが決めていく。探究学習の数というのは、普通の3倍。校長先生は含んでありますけども、言ってみればですね、こういうふうに定期試験がないことに関して言うと、定期試験がないことによって生徒たちは毎日定期的に勉強を始めるようになったらしいです。これがですね、学びの形なんですけども、これは一つのクラスですね、先生の話を聞く生徒、他の生徒に教える生徒、自分でネットで勉強する生徒、そしてこういうふうにですね、チームで共同しながら学ぶ生徒たちということで、自分の学び方で学んでいくと、それを許す教室ができています。個別最適化ということをしています。この高校今大人気でして、今ですね、どんどん人気が出始めて、全国からも生徒が来始めているという学校になります。最近はよくテレビでも出てきます。こんな学校を作るお手伝いもしていきました。で我々のこういう活動がですね、結局最終的には日本政府を動かしていきました。日本政府がですね、この高校魅力化プロジェクトは国策であると、日本で大切であるというふうな言葉をいただいてですね、日本政府が推奨する政策になって、今ですね、まさに日本政府の支援を得られながら高校魅力化プロジェクトというのが実際全国でできています。で大切なことはですね、一回地域を出る、高校生たちが一回その地域を出て、で都会に行って働いて大学に行って、でまたその地域に帰ってきて、そこでですね活躍するということが大切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ふるさとの気持ちということは大切なんですね。でふるさと、ホームタウンという意味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ふるさとって一体どういう意味な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みたんですが、これは川北次郎先生というですね、文化人類学者がいるんですけども、ふるさととは何か。ふるさとというのは子どもが、大人になる途中で子どもなりに創造的な行為をですね全力で行って挑戦をして、その成功体験が積み重なった地域、それがふるさとらしいんですね。つまりふるさとというのは生まれた場所じゃなくて、自分がいろんな挑戦して成功体験がある、思い出がある場所、それがふるさとというらしいです。そういうふうな体験を高校や中学でさせていることがですね、その地域にいずれ帰ってきてその地域を盛り上げていきたい、地域活性化をしていきたい、そういう人材にな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我々信じて、この高校では魅力化を行っています。このふるさとを感じる地方にこそですね、都会に出て力をつけた人材が地方に帰ってきて地域を盛り上げていく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それがブーメラン人材というふうに言ってるんですけども、一回こう地方を出てですね、それから都会に出て、もしくは世界に出てですね、思いっきり活躍をして力を貯めて、でいずれこの地域に帰ってきて、その地域で地域を盛り上げていく、地域の人口減少ですがさまざまな問題、高齢化の問題に立ち向かっていく、そういうふうな人材ができれば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それを我々はブーメラン人材というふうに言っています。はい、最後になりますけども、これは志を果たしていつにか帰ろう、これは日本の童謡なんですね。これは地方の子どもたちはですね、力をつけて都会に出てですね、都会とか世界に出て、そこで活躍して、でいずれ日本に帰っていずれ地域に帰ってこようっていうふうな歌なんですけども、なんかこれを見るとですね、どうも一回都会に出て帰ってきてですね、なんかもう年を追って帰ってくるというイメージなんですけども、これ今替え歌でみんなで歌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果たしに帰る、つまり地域で育って地方で育って、でそこからですね都会に出て、で力を貯めて、で若いうちに帰ってきてですね、果たしにこの志を果たしに地域を盛り上げるために帰ってくる、そういう人材を育成できればなという思いでこの高校魅力化プロジェクトを行っています。はい、というわけで、僕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はこれで終わ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교육 분야에 대해서 발제를 청해 들었는데요. 일본의 지방 소멸 극복 방안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쉽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성공해서 다시 돌아온다 하는 이 부메랑 인재라는 개념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과연 가능할지 좀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자, 바로 이어서 경제 분야의 사례 발표를 청해 들을 텐데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오니 공방 대표이신 나카야마 히사오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카야마 히사오입니다. 저는 한국말 적응 공부했어요. So I go in English, okay? So first of all, I really sorry for this Itaewon tragedy, and within this tragedy, I'm really appreciate that inviting this precious conference and event. So today, I'm gonna present about work opportunity for elder people. Let me ask one question. Until how old do elder people work in your country or in your area? Probably in women, they keep working as a housewives. How about men? In Japan, almost 60 years, we set up the border, and after that, a lot of people quit the job, quit working. How about your country? So let's proceed. First of all, let me introduce myself. Again, my name is Hisao Nakayama from Japan. I sometimes go by George because a lot of foreign people have tough difficulty for pronounce my name. So I get English name also. So please call me George if you like. And this is my career. Now, I run several companies. Okay. Oh yeah. This one. So this is my work experience. From 2001, I entered one big Japanese oil company called Idemitsu Kosan, and keep working for about 10 years. Then I just changed my job to one big chemical company, global chemical company called SABIC. And during Idemitsu Kosan or SABIC, I sometimes come to Korea because I got some business with Kumho, LG, Hyundai, and Aeon, something like that. And this is my company's introduction. I have some roles for several roles, and
mainly I got two companies about caregiving service, and the others work support company. So I mostly focus on those companies' activities. Okay. This is company profile. So, as I told you, mainly I got two companies running, and our business field is caregiving, and also medical field, home nurse and senior residence in nursery and job support. Especially, the location is pretty spread out. Well, head office is Nara Prefecture. Maybe, I think Nara is kind of strange that in Korean language, maybe country, right? So Uri Nara, and something related, I feel. Then, okay. So, as you may know, Japan, facing on very severe situation about high aging rate. 2 years ago, year 2020, the share of over 65 years old, this one, right? The rate of over 65 years old population reached over 30%, this one. And so 1/3 of Japanese is now over 65 years old. It's a very severe situation. And current population in Japan is about 120 million people. But in 30 years, year 2050, we are getting into the population less 100 million people. So we're going to lose about 20 million people, over 20 million people in my country. So, and as long as high aging rate, then our social expenditure of Japan, I mean social security expense, is growing year by year, and this is also a severe situation. And we got mainly three kinds of social security service. One is pension and health, including medical and welfare, something like that. So, as the high aging rate grows, total expenditure of Japan is also increasing rapidly. And this is a very, very serious problem. Oops. Oh. Wait. So now, let me show the one animation movie about 3 minutes. The reason why I just started to give the service for elder people, the working. 私、はよ死にたいねん。お母ちゃん、いつまで生きるんやろ。これは映画のワンシーンではありません。実際に老人ホームの現場で聞いた言葉です。高齢者が早く死にたいと願い、子供は親に長生きされたら困る。そして社会保障の費用はどんどん増加していく一方、これが日本の介護に重くのしかかる残酷な現状なんです。そこでこういった日本の介護を取り巻く社会課題を解決するために2019年4月、青鬼工房というプロジェクトを立ち上げました。さて、皆さんは介護を受けている高齢者の中で寝たきりの方はどのくらいいらっしゃるかご存知でしょうか。実はたったの2割なんです。残りの8割は
まだまだ何でもできる。日本にはそういった高齢者の方々がたくさんいらっしゃいます。青鬼工房はそういった高齢者の方々が働くことを通じて社会や人々とつながる場所を提供するプロジェクト。まだまだ何でもできるという高齢者の方々にお仕事を紹介して老人ホームにいながら収入を得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仕組みを整えました。具体的には一人一人の得意なことを組み合わせて補い合えるチームとして一つの仕事を完成させることで、例えばハーブを使った入浴剤作りやコーヒーのドリップバッグの生産、プリンの箱詰め、そしてアンティークの着物ほどきなど百貨店に並ぶレベルで幅広いジャンルの商品作りにご協力いただいています。実際に最初は忘れた、わからないを連発していた94歳の女性が1日1時間の作業を開始して4週目頃から作業の記憶が定着し始めて、8週目頃からは説明なしで一人でも作業ができるぐらい短期記憶が改善したり、入浴介護を拒否していた84歳の女性が仕事を通じてつながりを取り戻し、できることで自信と安心感を得たことから、仕事をする前には 64.5% だった介護拒否率が一気に 8.5% まで大きく改善したり、作業療法の一環として仕事に取り組まれた87歳の女性は生産という分かりやすい成果があることでやりがいが増して、仕事を始めて約5ヶ月後には精密な手作業の速度が 1.6 倍にまで向上するなど、認知症や介護拒否の改善、能力の向上という意味でも大きな効果が現れているんです。さらに高齢者の方々のプロフィール情報を正確に把握分析してデータベース化することで、最も生産性の高い仕事をマッチングできる新しいプラットフォームの開発も進めています。このように青鬼工房プロジェクトを通じて、高齢者の方々は仕事のおかげで張り合いができたと明るい表情を見せてくれて、仕事を委託する企業は生産におけるコストダウンというメリットを得られる。そして国は放っておいたら増え続けていく一方の社会保障費を抑えることができるという、まさに三方よしの仕組みです。現在青鬼工房プロジェクトは老人ホームの入居者だけではなく、デイサービスの利用者などより元気な高齢者の方にもご参加いただく形で広がりを見せてきました。今後は行政機関からのサポートも受けながら、さらに元気な高齢者の方が青鬼工房プロジェクトにご参加いただいて、高齢者の方々が積極的に活躍できる地域コミュニティの創出に貢献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おります。青鬼工房プロジェクトの詳細につきましては公式ホームページからご確認ください。 Thank you very much. So the movie is running in Japanese, but I posted this movie on YouTube channel, YouTube. So if you want to look at the English or Korean version, then I can give you the YouTube address, so you can check it out. So as I mentioned, that it's because I just moved to this social welfare service industry from petroleum and chemical industry. Then I felt like at first when I got the job for this industry, I felt like a really strange, not sustainable system in Japan. And medical fee, social welfare fee increasing rapidly, and nobody thinks that decreasing this fee or expense. So one day I just talked to my facilities user, which is about maybe 65 or 68 years women. And he just talked to me that I want to die. That's a really serious comment to me, and I was shocked. But when I look at the women, then he's really skillful, and she really likes to make some craft and cooking, something like that. But people think that she is already retired. And I just felt that, wait,
those people are like mining gold, and we need to utensil or use take an advantage of their wisdoms and experiences. That's what I felt at the moment. So I just think that I need to make new service for them. Then I just named Aoni Kobo. Aoni Kobo is only Japanese brand. I just named the brand for the service, and so it's only name. But I start to develop this service in year 2019, April, and at first I just opened the service for elder people in our nursing home, which is the candidate for working. It's the people who live our nursing home. And I just felt I got two symptoms for good thing and bad thing. So what the good thing is that I felt like, wow, this is really effective for elder people. I mean, working is probably curing them to anti-dementia or something. And the bad thing is that this is never successful for business. It's very tough to make money for this field. Those two symptoms, that's what I felt at the moment. So I just keep trying to give them new job, new work, and something. But a lot of people have disease or differences to act something, or some people are like dementia, suffering from dementia, something like that. And I just renew the service. So in Japan, we got a social security service called daycare service. What daycare service is that older people just go to the facility and doing rehabilitation, and we call it daycare service. And they need also social security expenses. And I just install this working service into a daycare service. Then this looks like it's successful as rehabilitation. And in this year, this April, I start to cooperate with one of the Japanese cities called Amagasaki cities. This is one Japanese city. Amagasaki cities already has 2 sites, which is giving work or job opportunity for elder people. But they also suffering from, Amagasaki city is also suffering from appropriate operator. They never find appropriate operator. So I just raise a hand and, okay, I got experience for elder people working. Then we just shake hand to start cooperate. And apparently looks like really successful. And now 2 sites and about 50 people, elder people, come to the sites and working. And the age range is about from 75 years old to 95 years old. So what they are doing for job is like this. Mostly crafting and packaging, and something like that. Clothes towel and herb for bath, and coffee drip packing, and a souvenir packing, something like that. And one thing really interesting is this one, kimono remake. There's one designer in Tokyo who just remake kimono to t-shirt or skirt. And this product is really popular and online.
if she just posts the products online, probably 20 or 30 seconds, somebody buy. Maybe more than $200, one T-shirt, one skirt. It's a very, very worthy and high-value product. And what elder people do is just unpick and flipping the kimono into normal clothes. This is very, very, well, they looks like they have really good experience to dealing with kimono, and they are really professional. And the other thing is making a lunchbox. This is a little different between from the other job because this needs team play, teamwork. So several elder people gather and just talk and just making some lunchbox. It's really useful for their health. So now I'm going to introduce the outcome. So good symptoms for elder people. There are a lot of good symptoms, like support economically. Well, this is not too big, but they have a lot of elder people already have pensions, but they add to this some money for their fund or their how can I say? Well, economically sufficient. And life purpose. Several years ago, I was shocked that a lot of elder people just lose their life purpose. And some people are saying that I'm going to go die or stuff like that. But almost all people who work this job, them smiling and glittering their lives. And communication with others. So we just give them not only work opportunity, but also community and anti-dementia and stable of life rhythm. Also, this opportunity gives a lot of companies really good symptoms, like support economically also, and developing products for elder people. This is really, in terms of brand, this is a really good thing. And contribution for social inclusion. Now, worldwide issue, we have to focus on SDGs, right? Then this issue is really matching, I think, that for SDGs issue. So this is the final page. My goal, or I would say our company's goal, is solving social issue, especially aging, high aging rate, and increasing social welfare expenses. So how we stop this issue is expanding duration of active and worthy lives for elder people. So our mission is, I got two missions. One is establishing mechanisms of giving job opportunity for elder people, and the other is collecting data. I think that there are tons of data we can collect for through the opportunity for work elder people. And finally, I need to establish one big platform for support job opportunity for elder people. And maybe, hopefully, developing this system or mechanism, spread it out, of course, Korea, China, or all over the world, and contribute to the world healthy and active life for elder people.
Thank you very much. That's it. My presentation. 네, 일본의 사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 경제 분야에 대해서 균형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범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국제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두 분의 전문가분들로부터 사례를 청해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진행되는 세션의 주제는 지방시대 새 변화와 기회 그리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국내 전문가분들의 발제를 듣고 또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주제에 대한 발제를 먼저 청해 드릴 텐데요.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님께서 발제를 맡아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아시아 평화와 균형 발전에 관한 국제 포럼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주최 측으로부터 지방시대 새 변화와 기회 그리고 과제라는 이런 아주 브로드한 매크로한 이러한 주제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긴 시간도 안 주고 빨리 정리하라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큰 주제를 다뤄야 될지 아니면 부제를 달아서 조금 더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으로 좀 소주제로 정리를 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지금 지방시대를 표명은 했습니다만 지방시대위원회도 아직 출범이 안 됐고 또 그 위원회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법,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이 통합법도 아직 국회에서 입법 예고를 겨우 끝낸 중입니다. 그래서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전반적인 이 변화를 한번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주제에 맞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는 뭐 이런 그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오늘 그 같이 토론자로 모신 분들이 저하고 같이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 특위위원을 했던 분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우선 지방시대의 새 경쟁력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변화에 마주치고 있는지 또 그런 변화를 우리가 잘 적응하고 또 해결해 가고 있는지 그 중에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평가, 성과와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지방시대에 우리가 맞이할, 우리가 창조해야 할 이 지방시대의 기회와 그 지방시대의 정치학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지방시대위원회는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우선 지방시대의 새 경쟁력은 뭐 이런 것들이 주요 과제라고 봅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통합하는 문제. 그동안 이게 별개로 다루어져 왔었고 또 학자마다 선자치분권 후 지역균형 발전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선지역균형 발전 후 자치분권을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시대에서는 이 자치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러한 합의를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균형 발전은 지방이 주도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국가, 중앙정부가 주도를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방의 자치 역량을 극대화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뭐 자치분권 정책이든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든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이나 지역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 쌍방향 소통, 투웨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공감대 형성이 굉장히 좀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그리고 이제는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을 해야 할 때다. 각 자치단체가 홀로 경쟁력을 갖추기는 이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 국내적 경쟁력에 이르지 못한다. 이제 이런 점이 지방시대의 새 경쟁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떤 변화 속에 어디에 서 있는가? 이 점을 보는 데 있어서 보통 이 선각자들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서 있느냐, 어디를 향해서 가려고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괴테는 역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토플러도 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면 이제 도태된다는 거고요. 다윈의 진화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살아남은 종은 강하고 두뇌가 좋은 종이 아니라 변화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는 종이다. 또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유발 하라리라는 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교수는 팬데믹이라는 폭풍이 지나가도 우리 인류는 살아남겠지만 전혀 다른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일들을 종합해 보면 저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해내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미래를 성공적으로 창조하면 지나간 과거는 저절로 아름답게 정리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방시대를 정말 성공적으로 잘 열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해왔던 그동안의 시행착오, 이것은 잘 정리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20세기는 주로 국가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중심이고 성장 지향적이고 또 시키는 대로 하는 타율성과 획일성 그리고 효율성이 주된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지난 20년도 이러한 20세기를 반성하면서 이제는 주민이 주도하고 지방 중심이고 성장보다는 분배, 자율성, 다양성, 형평성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20세기 100년과 21세기 20년은 아마 20년 동안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났을 거예요. 100년보다도.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창조해 내려고 하는 이 지방시대는 이와 같이 이것에 대한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추구할 것이냐, 어디에 우리가 옵티멀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이냐, 이 문제가 이제 숙제입니다. 중앙과 지방, 경쟁과 협력, 성장과 분배, 공정과 자율, 이게 서로 상충하는 가치거든요. 트레이드 오프 되는 가치인데 이 가치를 그동안에 우리는 택일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이 상충되는 두 가치들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게 지방시대의 숙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5가지의 통합, 협력, 경쟁, 소통, 자율, 이 핵심적인 가치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균형을 시킬 것인가, 이게 지방시대의 숙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지방시대는 새로운 파라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타율과 규제에서 이제 자율과 자치로 가야 되고, 또 국가와 중앙 주도에서 주민과 지방 주도로, 또 고립과 격리에서 연대와 협력으로, 이렇게 또 수도권에서 이제 지방 비수도권으로, 이렇게 근본적인 파라다임 시프트가 전환이 돼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뿌리내릴 수 있다. 이거는 제가 한번 예를 들은 건데요. 이게 전문가들이 잘못 예측해가지고 망한 회사, 망한 나라들입니다. 이게 역사에 있는 얘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전화가 발명될 당시만 하더라도 벨이 전화를 발명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전화는 너무 결점이 많아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예측했습니다. 이 유니온, 웨스턴 유니온 회사에서 당시 최첨단 회사입니다. 근데 전화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스마트폰까지 진화해서 지금 이 전화 없이는 살 수 없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는 망했죠. TV도 그랬습니다. TV도 6개월이 지나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예측으로 이 회사도 망했고, 이 회사뿐만 아니라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사령관은 비행기의 군사적 가치를 우습게 봤습니다. 그 결과 프랑스는 패전했고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렀죠. 이 퍼스널 컴퓨터도 불과 얼마 전 1977년만 하더라도 퍼스널 컴퓨터가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기기가 아닐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정말 잘못된 오판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앙 중심의 시대의 사회적 특징과 지방 시대의 사회적 특징은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우리가 대비를 해본다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중앙정부, 중앙 중심의 시대에는 슈퍼맨을 기대했죠. 대통령도 슈퍼맨이어야 되고 우리의 지도자는 슈퍼맨같이 초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가 갈망했지만 그거는 허구고 잘못된 기대입니다. 이제는 아바타의 시대, 우리 국민을 대신해서 보다 소통과 참여, 더 친화적인 이런 그 지도자를 원하는 거죠. 중앙시대에는 이 논리적인 이성적인 시대입니다. 소비도 이성의 판단에서 소비를 하는 그런 시대지만 이제는 감성의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넘버원, 베스트원을 제일로 쳤지만은 이제 지방시대는 only one, first one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가장 좋은 것보다 처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종전의 시대는 우리가 3C 시대라고 해서 카피, 체이스, 컨트롤의 시대지만은 이제는 3I 보다 융합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그리고 가상적인 뭐 이러한 시대, 또 피메일, 필링, 픽션의 시대,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에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갑질 기업들은 이제 불매 운동을 해서 도산을 시킵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도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불공정한 지방정부는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안 일어났죠. 근데 선진국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1989년에 캘리포니아 프로포지션 13이라고 해서 재산세를 인상하는 것을 거부를 했습니다. 조세 저항 운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가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불공정하면 주민들이 저항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정과 정의, 또 착한 기업, 착한 정부, 좋은 정부, 이것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 사건도 보면 이 인간 존중성, 휴머니즘의 상실, 인간 존중성의 위기 시대입니다. 지금 아직도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위협받고 있고 인권이 억압되고 착취되고 소외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는 까치밥도 남겨두고 콩도 나눠 먹는 그러한 정이 풍부한 사회인데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위기입니다. 대의제, 시장경제, 개인주의 사회 이것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이제 새롭게 재정립돼야 됩니다. 시장경제는 정의와 공정을 바탕으로 해야 되고, 대의제는 주민 직접 참정제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개인주의는 이기주의화되지 않는 그러한 신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우리가 재정립해야 됩니다. 이 체제의 위기죠. 또 이 청와대, 여태까지 정부가 전부 다 청와대 중심의 중앙 통제적 국정 운영의 틀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들이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말하자면 국정의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격차가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는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도 아직, 공동체 의식, 커뮤니티 아이덴티티가 아직도 미형성되고 있다는 문제. 뭐 그런 결과 우리가 지난 50년 동안 큰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또 지난 30년간 자치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런 결과가 과연, 이런 경제 성장이 과연 무엇을 위한 발전이었느냐 하는 근본적인 회의와 문제 제기를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사회가 탈진실 반지성의 사회로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실과 진리는 사라지고 진영 논리, 가짜 뉴스, 음모론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그러한 이제 지성의 위기 시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사회는 노력한 만큼 대우를 받는 공정사회, 노력하다 실패해도 재기의 기회를 주는 복지사회, 그리고 격차와 소외가 없는 균형사회, 자율과 자치가 보장된 주민 자주관리의 사회가 우리가 지향하는 이상사회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러한 격차가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층 간, 지역 간, 세대 간, 또 대도시와 소도시, 중소도시 간, 또 양성 간 이런 격차가 여전히 8대2, 뭐 7대3으로 해서 6대4까지 우리가 고쳐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8대2의 사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봐야 되느냐? 여기에 저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직면한 여러 위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지식과 정보와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데 그거는 이미 낡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 새로운 정보, 새로운 사고의 틀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은 한 번 들어온 지식과 정보를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그걸 끝까지 써먹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풀지 못한다고 아인슈타인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케인즈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더 어려운 일은 낡은 아이디어를 버리는 일이 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균형 발전, 자치분권에 관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미 낡아버린 지식과 정보, 낡아버린 사고방식, 이걸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편견과 독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야 채워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 맹자가 가유삼성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집안이 잘 되려면 세 가지 소리가 크게 들려야 된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우는 소리, 해성, 이게 어린아이 해자입니다. 배틀 짜는 소리, 이게 집안의 가계, 경제 돌아가는 소리. 독성은 글을 읽는 소리. 이게 오래전에 한 얘기지만 저는 이게 가정뿐만 아니라 지방도, 지유삼성,
국유 삼성.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효한 전략입니다. 출산율을 높여야 되고, 인적 자원을 개발해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교육을 잘 육성해야 되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고, 이게 지금도 지방시대의 숙제입니다. 자치분권의 평가와 문제점은요,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서 보통 우리가 지방자치를 뭐 왜 했냐, 너무 빨리 간다, 너무 앞서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이 주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로소 30년 만에. 그 이전에 지역 주인은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권자도 되고 고객도 되고 파트너도 되고 이렇게 진화해 갔죠. 아직 오너가 된 건 아닙니다. 오너가 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된 거죠. 이른바 주권재민이 확립이 된 거예요. 우리 헌법 1조 2항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 인정된 거는, 인식된 거는 지방자치를 해서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사회가 안정을 유지해서 중앙정국의 혼란과 불안을 차단하거나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안정 속에서 발전할 수 있었고 평화적 정권 교체도 가능했던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만 생각해도 지방자치의 엄청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자치는 많은 이제 낭비와 비효율, 부패와 비리를 가져왔지만 그거 이상의 성과가 있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지방선거 문제, 또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여전히 획일적인 거, 대도시든 소도시든 도시든 농촌이든 똑같은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 또 제도만 있지 자치권은 미약하다는 거, 또 우리 의식은, 자치의식은 아직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여전히 숙제죠. 특히 납세자 의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 정부 개혁을 미루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에 국경보다 더 높은 담을 쌓고 저마다 다 따로 행사하고 따로 축제하고 따로 서비스 제공하고, 이거는 낭비와 비효율일 수밖에 없죠. 그거는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지금 교육 문제, 치안 문제가 지방자치제의 틀 속에 안 들어와 있어요. 따로 돼 있어요. 괴리돼 있어요. 기형적입니다. 근데 우리 주민이나 국민이 제일 관심이 있는 건 교육 문제, 치안 문제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태원의 이 참사 문제도 사실은 이 자치경찰제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됐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균형발전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여전히 수도권의 인구가 재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인구가 50%를 넘어섰고요. 경제력도 52.6%로 됐고, 또 뭐 취업자 비중 이런 것도 다 지금 2017년, 2015년에 다 추월했습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그리고 지금도 20, 30대 세대에 매년 10만 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여전히 고령 인구가 가임 여성 인구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지방 소멸 위험에 다 놓여 있죠. 이렇게 작년만 해도 226개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이 113개가 소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은 90% 이상은 다 비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지방 소멸이 현실화, 양극화되고 있다는 문제. 우리가 균형 발전을 시작한 게 1980년대입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에서부터 또 최근에 세종시 정책에 이르기까지 수백 가지의 지역 균형 정책을 실시를 했지만 백약이 묘로 나타나서 그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다시 재추진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렇게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이 성과를 못 낸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과 지방의 공감대 형성을 하지 못했다. 국민들의 또는 지방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또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전 정부들의 종합적인 평가는 여전히 성공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또 심층적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새 정부에서 이 문제들을 잘 환류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균형 발전의 문제로는요, 첫 번째가 균형 발전 중요한 거는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대통령의 의지인데 이 의지가 초반에는 굉장히 강력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이른바 반자치론자들, 중앙집권을 선호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포획됩니다. 캡처돼요.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들이. 제가 역대 대통령들을 지켜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의지가 약화되기 전에 이 모든 제도나 모든 정책들이 결정이 돼야 돼요. 지금 우리도 좀 초조하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뭐 6개월을 지금 넘었고 또 1년이 저는 굉장히 그 골든타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이 대통령의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점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또 국민들의 이제 청와대 중심의 국정 운영 체제가 바뀌어야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러한 일부 국회의원이라든지 중앙 정치 집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 반자치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부실하다는 문제, 그리고 현재 지방선거 문제, 그리고 보수당이나 보수 집단이 이 자치분권이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조금 열의가 부족합니다. 그것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자치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이 상당히 부재하다는 거, 이런 것도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도 역시 이 지역 균형 발전의 경우에 구체적인 비전과 목표나 지표나 전략이 그동안에 부재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국가, 균형, 지역, 발전 이런 게 다 다의적인 개념이거든요. 뭐가 균형이고 뭐가 발전이냐, 뭐가 국가고 뭐가 국토냐, 이러한 개념에 대한 정립이 그동안 좀 미정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동안의 추진 전략이 관주도적이고 중앙정부 중심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또 정권이 교체할 때마다 항상 또 새로운 것만을 너무 추구하다는 것, 그러한 점들은 계속 누적된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요 개선 방안은 이제 시간상 생략을 하고요. 지방시대 정착을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가? 이게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120대 국정과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지역 자치분과 균형 발전은 6개 국정 목표 중에 하나에 포함됐고요. 또 23개의 약속 중에서 3개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120개 중에 10개가 국정과제로 채택이 됐고요. 또 47개의 실천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이렇게 중시한 거는 좋은데 지금은 우리가 이 과제들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라든지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마련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다룰 컨트롤 타워가
아직 정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 균형자치분권하고 균형발전 특별법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 14일 날 입법 예고돼서 10월 24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 전문에 있는 내용인데 이 헌법 전문에 있는 기본적인 가치 이것들이 이 특별법의 총칙이라든지 이런 데 좀 반영이 돼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연계가 안 돼 있다는 것이 저는 좀 보완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내용이 조금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이 입법 예고 기간 중에 과연 얼마나 지역 주민들의 소통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충분히 했는지 이 부분도 조금은 좀 의구심이 듭니다. 또 이 지방시대 종합계획도 이제 수립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그동안에 보면 특정 주체가 대부분이 주관을 했고 또 그 과정도 굉장히 그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한 지방시대의 비전, 목표, 전략, 성과, 지표로 개인적으로 생각한 안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는 항상 비전과 목표만 있어서는 안 되고 그건 반드시 성과, 지표와 연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동안의 성과 지표가 별로 그렇게 중시되지 않고 또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어요.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죠. 그래서 보다 세부적이고 체계적인 지표들이 만들어져서 최소한 체크리스트 25 정도를 만들어서 꾸준히 체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렵고 지난한 길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우리나라 국가 발전의 단계로 보거나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순위로 볼 때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어렵지만.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국정 운영의 틀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중앙 집권적 통제 체제에서 지방 분권적 경쟁 체제로 바뀌어야 된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전, 목표, 전략, 과제, 성과가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연계돼서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된다. 또 끊임없이 이 과제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나 전문가나 지역 대표들과 꾸준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아까 잠깐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앞으로의 자치분과가 균형 발전은 지역이 주도하기 때문에 지역의 자치 역량을 어떻게 제고시킬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됩니다. 옛날에 뭐 중앙이 주도해서 n분의 1로 나눠주든지 줄 세워서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지역에 역량이 있는 자치단체는 우선적으로 지원해준다. 이제 이런 기본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부합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뭐 우리 주민의식이나 지방 자치 역량을 이제 계속 제고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 메가시티 조성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행정구역에 갇혀 있고 그 행정구역도 지나치게 작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평균 인구 한 300만 밖에 안 돼요. 기초자치단체는 크고 너무 크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한 게 지역 간의 연대와 협력이거든요. 이제 그러한 중요한 전략이 메가시티 조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부울경 메가시티라든지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라든지 또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문제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앞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윤 정부 지방 발전 전략의 밑그림인데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중앙정부나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불씨를 살려야 된다. 특히 충청권이 지금 다소 준비단을 출범시키고 있는데 여기에 적극적인 지원이나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불씨를 살려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방시대위원회가 이제 앞으로 중요한데 그 지방시대위원회의 경쟁력을 또 역시 중시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역량과 역할을 계속 강화해 나가고 이 절실한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런 점에서 연대와 협동 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고요.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가고자 하는 미래는 좋은 정부가 아닙니다. 좋은 정부가 목표가 아니라 좋은 정부는 좋은 사회를 위한 필요 조건에 불과하고 또 이 좋은 사회도 결국은 좋은 시민을 만들어내고 행복한 시민을 만들어내는 필요 조건일 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반드시 성공시켜서 지방시대를 개막을 하려면 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을 두려워하거나 저항하는 세력을 극복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과 활동 또 소명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저 간단히 인용한 동영상인데요. 이거를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orry. Sorry. 무슨 우리가 뭐 특정 회사 선전하라고 온 게 아니라 우리 지방시대는 이 창조력, 독창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은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총 5분이 참여해 주실 건데요. 제가 한 분 한 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자, 먼저 토론회 좌장을 맡아 주실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님 모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패널로 참석해 주실 대전대학교 강연환 교수님 그리고 영남대학교 박한우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현을생 서귀포시 문화도시 추진위원장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발제해 주신 충남대학교 육동일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열띤 토론회는 총 5분이 함께 해주실 거고요. 자,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이기우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학교 이기우 교수입니다. 오늘 발제를 육동일 교수님께서 뭐 시간이 부족해서 충분히 말씀을 못하신 측면인데 큰 흐름, 큰 줄기를 잡아 주셨고요. 오늘은 이 토론에서는 육동일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전에 일본에서 오신 두 분, 후쿠오카 신지 대표님, 나카야마 히사오 대표님께서 참 시사점이 큰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포함해서 우리하고 연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를 넘어서 또 우리 이웃인 일본, 또 넘어서 다른 나라와의 연대 속에서 이 지방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 문제를 토론하는 그런 오늘의 그 아시아 포럼의 취지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토론을 기대하겠습니다. 조금 우리 토론자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를 해주시면 좀 의미 있는 또 실제로 되는 그런 토론회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육동현 교수님께서 발제를 하셨는데 구체적인 문제는 발표를 못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더 보충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토론 시간은 한 9분 내지 10분 정도 이렇게 하고 시간이 남으면 한 번 더 돌아가고 또 여기 우리 청중석에 또 계신 분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요한 교수님부터 시작을 해주실까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대전대학교의 강영환입니다. 앞으로 아마 지방투자 산업발전 쪽에 아마 균발위에서 특별위원회를 맡아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참사인데 이태원 사실 어제 오늘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요청도 많이 있었는데 이것도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 아니냐라는 또 질문도 오고 그럴 정도로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가 굉장히 국가적인 또 화두인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연결고리는 없지만은 다만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지나친 수도권 독과점 구조 인식상에서 모든 젊은이들이 뭔가 즐거움을 찾기 위해서 이태원 할로윈의 상징인 동네에 오는 수요 공급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요. 앞으로 우리 다른 측면에서도 이 이태원 참사에 관련된 많은 원인과 대응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가야 될 건가 고민도 되겠지만 아마 지역균형 발전 또 측면에서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연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식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인수위 생활을 끝내고서 지역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광역단체, 기초단체 쭉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지역균형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또 요청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상황 잘 뭔지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런 현재의 인식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들 마찬가지고 민간에선 더 몰라 하고요. 근데 안다고 하더라도 특히나 이제 우리 이번에 윤석열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기회발전 특구 같은 경우에는 세제 혜택의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자유 특구 같은 경우에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이걸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많이 인식을 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되게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들, 현재 이거를 같이 해야 될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에서는 오해를 하거나 협소하게 해석을 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왜곡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는 벌써 이제 윤석열 새 정부가 만들어진 지 5개월
되고 있습니다. 6개월째 가고 있는데요. 뭔가 새롭게 재정비를 해서 가야 될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개별 어떤 프로젝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새로운 지역균형 발전의 어떤 사상적인 문제,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새로운 시대, 지방 시대의 출발이라고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패러다임은 과거에 공공기관 중심의 공공기관 이전 중심이라면 이제는 기업이 이전을 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하는 그런 그 지방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그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주도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야 된다라는 두 가지가 윤석열 정부에 있어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 지역균형 발전의 핵심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서 이제 그 육동일 교수님이 그 앞으로의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하셨지만은 거기에 덧붙여서 앞으로 우리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뭐를 해야 되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지금 지방시대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지는 단계에 있는데 빨리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컨트롤 타워가 좀 구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지방시대위원회는 진영이나 이념이나 정당을 좀 초월하는 정말 국가의 앞으로의 100년지 대계를 위한 그런 조직이어야 된다. 그런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빠르게 지방시대위원회가 만들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비전과 과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앞으로의 마스터 플랜 같은 것들이 확실히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그랬을 때 지금 조금 그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데 왜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지만은 그 5개년 제5차 5개년 그 지방시대 추진 계획 이것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겠다. 준비돼야 되겠다. 그리고 인수위 내내 계속해서 얘기됐던 그 균특 회계의 문제 이것을 정상적인 그런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동시켜야 되겠다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역을 돌아보다 보니까 또 가장 중요한 거 국정과제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만들었던 15대 과제, 10대 과제도 중요하지만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했던 공약들 각각 각 지역마다 만들었던 7대 공약들 이거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실질적으로는 기초단체나 지자체나 그것이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하이 우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담아가지고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실은 앞으로 향후 6개월, 1년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되면 집권 2년 차가 되고 아마 3년 차부터는 또 여러 가지 추동력을 확보하기가 또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초부터는 진짜 뭔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올 말에 이 지방시대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우리끼리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끼리 알아봐야 별 큰 의미가 없다. 실제 주민들의 체감할 수 있고 윤석열의 새 정부의 이 정책은 우리의 균형발전 정책은 이거야 라는 것들이 느껴질 수 있도록 제대로 홍보하고 제대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상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강영환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강영 교수님은 지난번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그 기획실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셨고요.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특히
그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거는 지금 그 이번 정부에서 설정된 과제들 대부분이 정권 차원을 넘어서 초당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여야를 떠나서 그 한 목소리로 그 실현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특히 이게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그동안에 중앙에서 이걸 주도를 해왔다면 이제는 지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또 기업 유치를 위해서 또 주민 유치를 위해서 매력적인 도시로 바꾸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제가 지방이 해결해야 될 문제고 중앙 역할은 그것을 지원해주는 이런 역할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영양대학교에서 그 오신 박찬우 교수님, 박한우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만나 뵙게 돼가지고요. 박한우 교수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한우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발제를 하신 분은 이제 행정학과 이제 교수님이시고 또 오늘 이제 자정을 맡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법과하고 행정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이제 조명을 많이 하시는 그런 이제 전문가 보시는데 저는 이제 언론정보학과입니다. 이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이어서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지방시대위원회의 앞으로의 역할이라든가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좀 밝혀보고자 싶습니다. 뭐 제도적 측면은 정말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도 어떤 중앙에서의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위주의 정책보다는 권한을 주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 뭐 근본적인 것이다라고 저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또 있겠지만은 그 지방의 어떤 언론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인가를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언론을 이제 언론사의 어떤 신문이라든가 방송을 통해서 보기보다는 다들 이제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뉴스를 이제 접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포털이고 어떤 국민들의 10명 중에서 7명이 이용하는 그러니까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언론의 뉴스들을 이제 심사를 해서 이제 입점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PC 버전에서도 심사를 하고 모바일 버전에서도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 언론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앙 언론과 비교해서 아주 그러니까 소수의 그 미디어들, 매체들만이 이제 심사를 통과를 해서 이제 입점을 하고 있어서 뉴스의 창구인 포털에서부터 지역 뉴스를 얻을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위 통신사라는 이제 뉴스를 공급하는 회사들이죠. 이제 통신사들이 지역 뉴스를 완전히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두 분이 또 일본 분도 계셨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가 그렇게 지역의 뉴스들을 지방의 뉴스를 독점하지 않은 것을 금지 혹은 제한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위 이제 우리가 특정 대기업들이 골목 상권까지 문어발식하는 것을 규제하자라고 얘기했는 것처럼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수도권 중심의 대언론들이 지방의 조그만 동네 뉴스까지 다 이제 채취를 해가지고 그것을 포털에다가 공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방 언론이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지방 언론이 포털에 입점하려 그러면 너무나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한 언론학자들 내부에서도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은 것이 여러분들이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KBS 이제 저널리즘 토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널리즘이 저널리즘을 말한다 해가지고 상당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는 프로그램이었는데 해당 프로그램도 보면 분석하는 대상의 언론이 어떻게 구분되느냐, 진보 성향의 언론, 보수 성향의 언론, 그리고 전문 분야의 언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 언론은 분석을 하지 않습니다. 감히 지방 언론을 왜 우리가
분석을 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언론학자들 내부에서도. 그런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방시대위원회라고 하는 것도 힘을 얻고 또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는 지방 언론의 어떤 위상과 같이 이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그 지방 대학에 있으니까 저도 하나 또 지방 대학과 관계에서도 하나 또 오늘 또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 추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방대학교 출신, 특히 학부 출신의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이제 서울 지역에 진출을 대학원을 간다든가, 혹은 뭐 또 공부에 좀 더 뜻이 있어서, 혹은 전문 분야의 뜻이 있어서 이제 유학을 간다 했을 때, 이 꼭 소위 말해서 일본하고 또 다른 것이 우리나라는 그 출신 학부가 인생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출신 학부 때문에 아무리 그러니까 석사와 박사 과정에서 전문 분야의 지식을 얻더라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히려 조롱을 많이 받고 있죠. 뭐 학력 세탁을 위해서 네가 이렇게 서울까지 대학원에 왔냐, 유학을 갔다 왔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일본하고는 완전히 틀린 케이스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쿄대 말고 교토대도 있고, 그렇죠. 여러 대학들에서 또한 유학을 가지 않고 또 도쿄대에 가지 않고도 노벨상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지방대학교에 대한 사회적 인식 혹은 사회적인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담론의 그 위치들도 아주 주변적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지방대 출신 학부들을 서울대학이라든가 좀 정부가 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대학에 지방대 출신 학부들을 교수 채용 할당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DEI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DEI는 이제 Diversity, Equity, Inclusion, 그렇죠? 다이버시티, 에퀴티, 인클루전의 관점에서 소수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문화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성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문화, 그러니까 여성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들이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누구냐? 지방대 출신들이다라는 거죠. 지방대 출신이 소위 국제저널에 탑 학술지에 논문을 실어도 교수로 취직하기가 힘듭니다. 왜? 그 딱지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방대 출신 학부들에 대한 그러한 뭐 서울대 교수 채용 할당제 같은 것도 제도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서울대 교수 채용에 있어서 비서울대 출신을 뽑아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법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서울대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비서울대보다에서 집단에서 비서울대 집단에서도 가장 그 차별받는 집단이 지방대 출신 학부의 집단이다 그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예,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술적인 이야기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론적으로 우리 이제 북미하고 유럽에서 혁신의 패러다임으로서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걸 얘기했어요. 이제 트리플이라고 하면 이제 세 가지라는 거거든요. 트리플 헬릭스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킹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3주체가 국가를 이제 혁신하는 주체이다라는데, 그 3주체가 뭐냐면은 정부, 그 다음에 기업, 그 다음에 대학이죠. 대학은 지식 생산의 주체이고, 기업은 부우 경제의 주체이고, 정부는 규제와 그렇죠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트리플 헬릭스 이론이 있는데, 이 트리플 헬릭스 이론에서의 정부는 사실은 중앙 정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방 시대가 만약에 이제 되기 위해서는 중앙 정부라고 하는 이 그러니까 가버먼트가 그러니까 지자체인 그 뮤니시펄로 이제 바뀌어야 되는데, 이 뮤니시펄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또한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무엇이냐면은, 그러니까 대학하고 그 다음에 기업하고 협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 대학하고 기업하고 협력이 되려면 그건 그 대학 또한 지방 대학이어야 되는 것이고 또 지방 기업이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앞서 이제 법제도 행정을 하시는 분들의 주장처럼 근본적으로 권한이 그러니까 이 뮤니시플한테 오지 않는 이상은 이 트리플 헬릭스도 결국은 작동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뭐 대안으로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최근에는 이제 트랜스로컬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트랜스로컬이 소위 이제 지방 특정한 개별 지역의 지방을 벗어나자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제한적으로 얘기했던 스케일러빌리티 확장 가능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한다. 이제 그것이 이제 트랜스로컬이 뭐 우리 초강력 시대라든가 메가시티라든가 이런 문제들하고 이제 연관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이제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또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이제 그 하나 또 하나 이제 저는 이번 정부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들의 머리들 속에 서울과 대응되는 소위 말하는 낙후 지역, 소위 말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변방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방이라고 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조직에 내세웠다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큰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신감만큼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지역이라는 단어보다는 지방이라는 단어를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감만큼이나 정말 정책이 정말 추진되고 법제도적으로 안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박한우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언론학을 하시는데 또 언론학을 넘어서 광범위한 그 지방 대학 문제라든지 또 이 균형 발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언론학회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그걸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평소에 주장하는 것이 이 지방 분권은 지역 언론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 지방 분권이 많이 될수록 지역 뉴스가 중요해지는 거고, 그만큼 지역 뉴스가 그 활성화돼야 지방 분권도 함께 나갈 수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지역 언론 활성화에 관한 법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 지방 언론이라 하면 수도권을 제외한 방송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까 마지막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이 지방 시대 여기에 어떤 부정적인 함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에서 지방 시대를 한 거는 굉장히 그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사는 말씀이 서울도 하나의 지방이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지방을 이해하자 하는 것이고, 뭐 균형 발전에서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만, 자 그래서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 지난번에 또 한번 지역 언론인 협회 거기도 한번 참석을 해서 제가 이 지방 시대는 곧 지방 언론의 시대다 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그 현월생 그 위원장께서 그 토론을 해주시겠는데요. 뭐 시간 한 10분 정도 쓰셔도 되겠습니다. 예. 네, 예, 소개받은 현일생입니다. 저는 이제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도에서 살면서 그리고 약 한 40년간 제주에서 공직생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우리 육동일 교수님께서 아주 자세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크게 공감을 하고요. 또 앞선 두 분 예, 교수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상에도 크게 공감을 하면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제주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더 이제 손에 잡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무슨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메가시티 이런 것들이 유행처럼 각 지역에서 경쟁하듯이
이러한 사항들이 논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지역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문제를 단순한 어떤 뭐 같이 이 힘을 겨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배라든가 그런 논리보다는 그 지역의 독창성과 뭐 지역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느 만큼 키워나가고 지원하고 그러한 것들이 공정과 분배를 통해서 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미 제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제 올해 16년 차를 맡고 있는데요. 이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이 행정체제의 모델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행해온 여러 가지 사안들을 갖고 이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모델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제주는 약 한 2000년 전에 탐나국이라는 이미 이 국가체제를 유지를 하면서 이 도민들이 스스로 자치 역량을 갖고 이 한 도를 한 국가를 이뤄냈던 그런 DNA가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 대한민국의 1%라는 그런 인구라든가 지역적 그런 의미를 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지역의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 이미 2002년도에 제주는 그만큼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독창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자성이 강한 제주를 어떻게 이 자치분권의 선도 모델로 키워서 동북아의 경쟁을 통해서 이 국가의 균형 발전을 이루어올 것인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2002년에 국제자유도시가 출범이 됐고요. 2006년 7월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이 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성과가 많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발족된 우리 세종특별시에서만 하더라도 국가에다가 제주만큼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이제 제도 개선 권한이양이죠. 권한이양 6차례에 걸쳐 가지고 약 한 4,666개의 권한을 이양을 받아서 장관이나 총리나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특별자치 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져서 그 권한을 갖고 이제 도지사가 어느 만큼 제주의 행정 여러 가지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데 개혁해 나가는데 혁신해 나가는데 이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숫자적으로 그리고 인구수가 늘었고 관광객 수가 늘었고 경제의 규모가 늘었고 하는 그런 거는 이제 많이 외형적으로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만은 우리 도민 내부적으로 들어와서는 당초 국가가 여러 가지 제주 도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어떤 도민 자기 결정권이라든가 민주성 이런 것들을 다 감내를 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폐지를 하고 행정시 두 개 행정시로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동북아와 경쟁하는 한 도시가 된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연차가 흐를수록 그리고 정권이 바뀔수록 이 제주를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모델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좀 퇴색되고 그리고 점점 미약해져 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한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자치경찰만 하더라도 이미 자치경찰이라는 게 국가경찰은 크게 무슨 사회 범죄를 다룬다거나 아니면 무슨 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서 자치경찰은 그야말로 밀착행정입니다. 주민 가까이 있으면서 제주도가 지금 한창 감귤철이잖아요. 그럼 감귤을 따서 어디 그 농장에 이렇게 임시 보관하는 것도
이제 우리 자치경찰에서 그 구역을 이렇게 CCTV를 달아서 이제 그 농산물을 보호를 한다거나 농가들을 이렇게 보호를 한다거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봄 되면은 이제 고사리철, 육지부에서도 많이 제주에 오시는데요. 고사리철에 이제 길을 잃은 할머니들까지 이렇게 보호를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밀착형 이런 자치경찰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국가경찰에서 뭐 인원을 파견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시설분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자치경찰로 이렇게 위임을 하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난해 1월 국가경찰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뭐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을 시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원합니다. 문인만 이원화. 거기에 이제 제일 잘 되고 있는 제주 자치도의 자치경찰제마저도 퇴색되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이제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에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인가 하는 것에 이제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고 하면, 분권하면 앞서서 우리 육동일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잠깐 우리 강영환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저는 이제 뭐 재정분권, 제도분권 이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도민들이 가장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복지분권, 문화분권이라고 보아집니다. 예를 들면 제주에 산다는 이유 하나로 제가 서울에 있는 좋은 뮤지컬이라든가 오페라 관람을 가는데, 뭐 육지에 사시는 분들은 뭐 10만 원 티켓을 하면은 갈 수 있는데, 제주에서 가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녁 공연을 보려고 하면 서울에 가서 호텔에 밤에 하룻밤 자야죠. 비행기 싹 들어야죠. 뭐 그 외에 밥 사 먹어야죠. 이렇게 하면 최소 한 3, 40만 원, 몇 배, 한 3배, 4배를 더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무슨 뭐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그런 문화분권 차원에서, 그러한 국가 차원에서 그런 좋은 오페라라든가 뭐 뮤지컬 공연,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의 다양한 장르를 이런 도서 지역이라든가 소외된 문화가 소외된 지역, 뭐 꼭 제주만이 아니겠죠. 그런 지역에 국가가 지원을 해서 거기까지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상을 말씀드리겠고요. 또 제가 이제 여기 어느 개인을 특징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주도에 제주작가 미술관 건립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작품을 전부 기증을 받고 공립미술관을 짓는데, 이 사업이 3으로는 지방 이양 3으로 되어 있는데, 뜻답듯이 문화관광부에서 미술관 건립 타당성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걸쳐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았는데 안 된다. 뭐 그 작가의 특이성이라든가 뭐 연구가 미흡하다라든가 이런 것을 들면서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제주도민 세금으로 제주도가 알아서 제주 작가의, 그것도 작고한 작가의 미술관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제 뭐 이런 것까지 타치하는 게 과연 뭐 지방분권의 시대인가 하는 정말 좀 허탈감에 빠진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는 이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다라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하신 워딩이 실현을 앞당기려고 하면 이 제주 특별자치도 한 15년간 이어온 이 사례를 국가 차원에서 면밀히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분석해서 정말 보완해야 될 점은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야 될 점은 발전을 시키도록 전국에 파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현열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 현열성 위원장님은 그 대통령 인수위원회 지역 균형 발전 특위 위원을 지내셨고, 또 서귀포 시장을 하시면서 오랫동안 공직 생활에서 많은 경험을 쌓으시고, 특히 문화분권을 강조를 하시고 요즘 열심히 서귀포시 문화도시 추진위원장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토론을 들어봤는데 지금 시간이 조금 남았어요. 시간을 잘 분배를 해주셔서 그래서 육동일 교수님한테 이제 다시 한번 빠뜨린 부분을 더 청해 듣겠는데요. 제가 이제 한 말씀 아까 그 두 분 일본에서 오신 분들께서 발제를 하시는데 우리하고 굉장히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제가 그 특히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교육 특구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컨셉이 비슷해요. 그래서 아까 매력학교 또 굉장히 그 제가 하고 있는 일하고 겹쳐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그 한국의 공교육이 부모들이 믿을 수 없는, 부모들이 만족할 수 없는, 부모들이 신뢰할 수 없는 학교로 전락해 가고 있다. 이미 전락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수도권, 특히 서울로 이제 교육을 위해서 인구가 자꾸 집중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서울에도 학교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사교육을 찾아서 가는 그런 측면이 강하다.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학부모들이 믿을 수 있는 학교, 학부모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학교, 또 신뢰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갈 것인가. 그 가장 큰 근본 원인이 모두에게 다 맞는 학교를 만들려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맞지 않는 그런 학교를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래서 공급자에 대한 규제를 거의 제로 상태로 일정 지역에 만들고 그 다음에 학부모의 선택권을 완전히 열어주면 이게 그 다양한 학교의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교도보로 삼자. 뭐 이런 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제가 관심 있게 이렇게 들었고 한번 또 일본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아까 발표를 하셨지만 한번 더 이렇게 듣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아까 또 이 히사오 대표께서 저기 아까 조지라고 불러달라 그랬었죠. 그 나카야마 히사오 대표님께서 그 굉장히 그 우리 지역 발전에 이 고령자 문제 그거를 어떤 이 그 공동 생산자로서 함께 참여시키면서 치료 효과도 높이고 굉장히 우리한테 그 시사하는 뭐 그런 게 많을 것 같은데 이제 그쪽 분야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그 자세한 말씀은 좀 못 드리겠고요. 그러면 육동일 교수님 다시 한번 한 5분 정도 다시 이렇게 보충을 해주시고 또 한번 우리 또 플로어에 계신 분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좀 듣고 또 토론자들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50분까지인가요? 네. 4시? 프로그램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우선 아까 리모컨이 잘 작동이 안 돼서 제대로 전달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토론자들께서 제가 발제한 내용에 많이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윤석열 정부 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오늘 토론 과정에서도 느꼈지만 우리가 지금 제일 중요하면서도 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저는 뭐냐고 하면 이 개념의 혼란입니다. 개념의 혼란. 지금 아까도 뭐 지역이냐 지방이냐 또 뭐 중앙이냐 뭐 수도권이냐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자치 분권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의 미정립, 미분화 이 문제가 개념의 오류가 인식의 오류를 가져오고 인식의 오류가 정책의 오류를 가져오고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쓰는 우리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나누고 있는 개념이 뭐냐면 중앙은 국가고 수도권이다라는 거죠. 중앙이 수도권이고 중앙이 국가라는 거예요. 그거의 카운터파트는 지방이고 비수도권입니다. 이런 잘못된 개념의
정립은 반드시 정책의 오류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지방대학의 파트너는 누굽니까? 카운터 파트너? 중앙대학입니까? 수도권대학입니까? 또 우리가 그냥 쓰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쓰다가 국토균형발전을 쓰다가 지금은 지역균형발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개념이 다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절대적인 개념은 없어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적 합의, 전문가의 판단, 정치적인 결단이 이루어져서 있는 가운데 정책이 나오고 전략이 나와야지, 이 혼재된 가운데서는 도대체 이게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발단이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국세, 지방세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대로 수도권도 지방인데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이라는 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이번 지방시대위원회에 여러 할 일이 있지만은 처음으로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균형이라는 것도 이게 기회적 균형인지 결과적 균형인지 과정적 균형인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념에 따라서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지금 아까 제가 확증 편향 현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이 지금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쾌한 정립을 해놓지 않으면 국민들의 공감대, 소통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권의 개념도 우리는 한 가지만 알아요. 중앙과 지방 간의 분권.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내려오는 것만이 분권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지방자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중앙에서 지방으로 권력 결정권도 잘 안 내려오지만 내려온 것도 지방에서 단체장이 다 독점하는 거예요. 지방 독재입니다. 위에 있는 권한이 밑으로 내려오는 것도 분권이에요. 또 더 중요한 건 아까 우리 문화분권, 복지분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관에 있는 권한이 민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관민분권이 더 중요한 분권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가 우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전략도 없는 거죠. 성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토론 과정에서도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지역 이외의 언론은 수도권 이외의 언론은 지역 언론이다? 이런 그쪽 학계에서는 그렇게 쓰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게 전혀 이게 지금 납득이 안 가는 지금 분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야만 조작적 정의든 또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선택한 정의든 이 정의를 통해서 거기에 맞는 정책과 전략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상적인 소통이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바 지금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튼 이러한 자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렇게 국제 포럼을 통해서 서로 생각을 나누고 공감하고 또 우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내일이 지구가 종말이 와서 하루밖에 시간이 없다면 자기는 55분 동안 이 문제가 어디에서 생긴 건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이 문제에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55분 고민하고 5분 동안 문제를 풀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아무리 급해도 미리 어떻게 할 것인지, 개념이 어떤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토의와 소통을 통해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뛰어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이 이게 반론이 나오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평이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청중석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의견이나 이 코멘트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제기하셔도 좋고요. 그럼 두 분, 아까 일본에서 오신 두 분 혹시 아까 빠뜨린 부분이라든가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3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機会を与え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我々高校の魅力化プロジェクトをやるときにですね考えているのはなぜ地方から都市部に人が移動してしまうんだろうかということについてです。でこれは先日日本のですね文献に論文を掲載したんですけどもどうも経済的もしくは社会的な問題があ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ですねで、これジェフリー・ウェストっていうですねアメリカの学者が出した論文から持ってきたすいませんまだごめんなさいね大丈夫ですか、はい、ジェフリー・ウェストってアメリカのですね学者が出した論文なんですけども都市と人口の関係について言ってることがですね結構地方から都市部に人が移動する、そういうふうな原因の示唆をするんですけどもどうも人口が2倍になるといわゆる交通ですとか生活インフラの維持費が 15% ずつ上がっていくとでかつ人口が2倍になると、いわゆる所得ですとか資産ですとかイノベーションというものが 15% ずつ増えていくということが全世界の、調査によって、見えてきたということが言われてるんですね。つまり人口が2倍になると交通ですとか生活インフラというものが 15% ずつ、効率化していきよって人が動きやすくなりで先ほどおっしゃったように文化にも触れやすくなりですねさまざまなアイデアが出てきてでかついろんな人たちが相互作用の中で会話することがアイデアとかイノベーションが生まれてくるとそうするとですねまた新たな産業が生まれてきてで人が集まってくると。こういうふうなサイクルがあることによってですね地方から都市部に人がどんどん移動していくことにな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日本の地方文献のですね地方創生の戦略でも実は先ほど先生がおっしゃった通り実はあんまり思想がまだあまりなかったりですとか方向性に関しても対処療法だったりするのでそこは日本のですね課題だと思っていますけども、日本がまずそういうふうな思想を持ってていない理由というのはなぜ地方から都市部に人が移動するのかというところの問題発見がまだできてないから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これが今日本での地方創生における課題の一つかなと思っています。でもう放っておいたらどんどん地方から人が移動してしまうので地方から都市部に人が移動してしまうのでじゃあもう地方はどうするべきかっていうところだと思うんですけども人口が減っていくとどんどん今度はインフラですとかインフラを維持するコストが上がっていきます。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電車ですとかバスですとか、学校ですとかいうものがどんどんなくなっていきます。じゃあこういうものはどう解決するかというと今日本で議論されているのはデジタルですね DX 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というものがありまして、要はいろんなインフラ維持ができないところはデジタルを使っていく、それでマースですとかモビリティアザサービスですよねですとかあとは、それこそ自動運転バスもそうですけども、VR、AR さまざまなデジタルを使うことができればですね、日本の人口減少における問題というのは、解決に向かう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います。ただ韓国はかなりデジタルが進んでいますので、そういうデジタルの力を使うことっていうのは地方のですね課題解決のヒントなのかなと思っているので韓国の
インターネットですとかデジタルの力というのがどういうふうに地方の政策が生かされるかなというところがすごく興味があるところです。あと先ほどの資料にもありましたけども、地方がやはり仕事を作らないとですね、やはり人が追いつかないというのがあります。でこれに関しては我々今実はリバースイノベーションって考え方を提唱していて、で今全国で言っているんですけども、要は地方の課題、人口がどんどん減っていくって課題があります。そうすると、バスですとか電車ですとかそういうものがどんどん衰退をしていく。ただそういうものをですね、デジタルの力を使って解決するソリューションをある地域で作って、その地域で実装し成功したら同じように困っている地域にそれを輸出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できるかなと思っています。こういうふうなリバースイノベーションみたいな考え方、つまりイノベーションというのは都会とか、先進国で生まれるんではなくて、課題が多い地方ですとか途上国で生まれて全世界に広がっていくっていうのが、これゴビンダラジャンという学者が言ったリバースイノベーションなんですけども、それが地方からすることができれば、つまり地方の課題解決のソリューションを DX ですとかデジタルトランスフォーメーションを作って、それをどんどん世界に輸出していくことがですね、地方でも非常にエキサイティングな若者が非常に食いつくような、そんな仕事が生まれていく産業を作ることができ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て、今これを日本で広げようというふうに活動しております。はい、ちょっと長くなっちゃいましたけども、お時間いただい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예,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me a little time. As I introduced myself, in my business, I have several nursing homes I focus on especially middle class city. From the population is from 30만 だから30万って言ったら 300,000 to 500,000 around like Jeju City. And what I feel doing this business in that area is I think in current trend in Japan, for example, I used to live in Tokyo for 16 years, and I moved to near Kobe. Now I live in Kobe now, and when I live in Tokyo, the Shinjuku, close to Shinjuku, Shibuya is a very convenient area and a high education system. But now I would say that Kobe is a very good city comparing to Tokyo because we have good education and a good infrastructure system, and what's more, good nostalgia. And that's what she said in Jeju-do. In young generation, recently the young generation really likes nostalgia, like Japanese culture and like traditional things. And in my field, elder people just can give young people some nostalgia, and it's like it's in a way it's a kind of education. So we need to activate those trends in some cities. One more thing, in Nara Prefecture, in Nara area, I got some nursing home in rural area. And I'm suffering from one aspect, which is I'm on economy side, and but there's no relationship with the government and academic side. So I need to connect both those three aspects and to build up new. Grow the nostalgia or the city, activate up. So
Well, but I think that Korea same situation you have, and we need to solve, get together and cooperate.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토론자들과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영환 교수님께서 이 정부의 지역 발전의 중요한 정책, 핵심적인 정책 중에 하나인 기회특구,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국가를 생각하는 사람들과 지방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같이 고민을 하고 그 생각을 좀 교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올 총가요, 우리 행안부에서 지역 소멸 대응 기금 뭐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딱 제가 봤을 때는 앞서 우리 신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존속에서 매력화로 지역 소멸 도시가 이렇게 방향성이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얼마만큼 녹아졌는지 우리 지역 소멸 대응 기금을 앞으로 이제 차등해서 받는 그 도시들의 매력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지 사실 되게 걱정되는 부분이 없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 얼마 전에 이제 산업부주관으로 해서 12대 국가 전략 기술 계획이란 걸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그걸 보면서 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도는 다르지만 기회발전 특구랑 연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이전을 해서 지자체장의 주도로 자체적인 주도로 디자인을 해서 기업이 이전하는 것에 핵심적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지자체에 대한 특성들은 과거에는 특구하면은 중앙에서 쭉 기준으로 해서 정해서 그거에 부합하는 지역들을 취해서 갔는데 이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그 지역적 특화 산업을 잡아서 거기에 부합하는 부지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게 인력 육성 계획을 짜고 그거에 필요한 규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거를 디자인해서 중앙과 협의해서 정하는 정책입니다. 예를 들면 제주도에 맞는 특화 산업은 뭘까? 그리고 그 지역을 어디로 선정할까? 그리고 거기에 맞는 인력 수급을 제주도에 아끼고 됐든 어디가 됐든 어떻게 수급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규제를 협파할 것인가? 이거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는 그렇게 되려면은 지자체가 주도적인 창조적인 좀 자생 역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는 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 기획력을 높이는데 중앙부처에 있는 여러 연구원들이 도움도 주고 또 이 기업에서도 참여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그래서 기획 역량을 높여서 무언가를 끌어가자. 이것이 가장 주요한 앞으로의 기회발전 특구의 핵심적인 전략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단지 하나 지역 입장에서는 단지 하나의 우리의 지역의 일이지만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각 지역에 맞는 특화 산업이 모아서 하나의 큰 산업적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곧 지역의 부흥이 국가의 부흥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바텀업 부흥 계획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기회발전 특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과 또 이렇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한호 교수님 조금 보충 말씀
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한 2, 3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지역이라는 그 개념보다는 지방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서울과 대응하는 그런 측면을 좀 항상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당장에 서울의 구청 예산하고 지자체 소위 대구시의 정부와 예산하고 거의 그러니까 비슷할 정도로 그 예산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울을 하나의 지역이다라고 해서 지방의 이런 논의에 포함시키거나 정책의 어떤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행정학자는 아니지만은 조금은 좀 거북하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언론과 관계해가지고 좀 더 그러면 사례라든가 그런 측면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당장에 이제 지역신문 발전법도 특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된다, 일몰되는 것이죠. 특정한 기간 안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법으로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도 이제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일반법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대구에서 그러니까 초창 2022년도에 상당히 크게 이슈가 되었었는데, 그때 보면 뉴스를 취재하러 이제 다 서울에서 기자들이 다 내려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지방에 서울 주재 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서울 주재 기자들은 그 취재 권한을 일종의 뺏겨 버립니다. 다시 서울에서 같은 신문사의 기자지만은 서울 본사에 있는 기자들이 쫙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재난대책본부가 그러니까 대구에 만들어지고 재난대책본부의 짱이 국무총리가 되면 이것이 이제 당연히 이거는 지방에 있는 서울 주재 기자가 할 일이 아니다 해서 서울에 있는 기자들이 쫙 내려오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왜 그럼 지방에 있는 나쁜 뉴스들만이 항상 포털을 통해서 알려지느냐? 지방 주재 기자들의 부서는 어디냐면 사회부입니다. 사회부. 그래서 지방 주재 기자들이 사회부다 보니까 사회부가 다루는 뉴스들은 다 사건 사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행사가 중앙에 있는 뉴스 취재하는 기자들이 오지 않습니다. 왜? 사회부가 다루어야 될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런 사건 사고만은 또 서울에 있는 언론에 의해서 뉴스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닌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당장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의지가 있다면 청와대에 신문이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에 지방신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네이버 못지않은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한두 개 가지의 일이 아니라 이 뉴스와 정보소통 체계에서부터 우리는 벌써 제외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그러면 이런 정보소통 환경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은 제도적인 어떤 개선도 요원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현열선 위원님, 내가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에서 오신 후쿠오카 신지 교수님께서 이걸 이 교육 때문에 이제 지방으로 찾아오는 이제 그런 매력적인 학교를 만들겠다는데, 제주에서 지금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서 지금 제주도로 오고 있죠. 그게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주도는 이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의해서 제주도지사와 교육감에게 교육에 대한 자율권을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신지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등학교 유치를 통해서 다양한 의료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돼야 이제 그 지역으로 모인다고 했는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운동이 벌어져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글로벌 제주 국제 영어 교육 도시가 제주 영어 교육 도시, 아예 도시가 조성이 된 거예요. 학교만이 아니고. 그래서 지금 현재 5개의 국제 학교가 이렇게 설립이 돼서 있고, 이 국제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학생들만이 아니고 제주도에 있는 여타의 일반 학교의 학생들이 그 국제 학교와의 교류를 통해서 같이 이제 이 실력을 같이 배가시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고, 또 거기 도시가 이제 구성이 돼서 아파트가 있고 모든 문화시설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여기로 다시 학부모들이 오시는 거죠. 학부모들과
그 뭐 다양한 서울이라든가 뭐 가까이에는 중국이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과 또 제주 지역에 있는 다양한 뭐 학부모만이 아니고 기업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기관을 통해 가지고 교류를 통하기 때문에 제주의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마케팅이 되고 홍보가 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제주 특별자치도를 시행하면서 가장 성과로 뽑히고 있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네. 예, 이제 시간이 이제 다 되어 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육동일 교수님께서 이 민관 분권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 그 체계가 특히 이제 중앙 집권적인 나라에서 그 국회와 이 중앙행정청이 모든 지방 정책까지를 거의 결정을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방에 대한 불신, 주민에 대한 불신, 이것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중앙정부가 이건 우리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하는 일들이 지방자치가 되니까 해결이 되는, 아래에서부터 해결이 돼가지고 국가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적인 예를 여러분도 다 기억하고 생활에 체험적으로 느끼고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공중 화장실 개선 이거는 불가능하다. 그래 아주 포기했던 건데 한 지방이 나서 가지고 이제 수원이 나섰죠. 그래서 화장실을 개선하고 이러니까 6개월이 안 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또 그것이 30여 개국에서 대한민국 화장실을 한번 우리가 배우러 가자. 이래서 너무 많이 와서 그 수원시에서는 수원역 앞에 셔틀버스를 대절을 해서 돌렸을 정도로 이렇게 해서 전국의 화장실이 바뀌고 또 중국 신화통신이나 이런 데까지 와서 취재해 가서 중국의 화장실을 바꾼 세계적인 그 변화를 가져온 이제 그런 사례가 지방부터 열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보공개법, 이것도 한 지방에서 정보공개 조례를 청주시에서 하니까 그것이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걸 중앙정부를 또 자극을 해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아래로부터 이제 혁신이 일어나는 거죠. 또 전자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서 먼저 시작했죠. 그래서 강남구에서 시작해서 그걸 하니까 그게 또 이제 일본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일본 어느 지방자치단체 수출까지 했다는 이제 그런 건데 중앙 전산 시스템에 무슨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강남구에 가 있었는데 그것을 강남구에 와서 행정안전부 그 공무원이 어떻게 이걸 해결하면 좋겠냐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상담하는 이런 장면도 목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금 우리가 지방을 믿지 못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제어 장치 규제들을 만들어 놓는데 이걸 풀어주면 이게 대한민국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고 이것이 곧 국제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겠다 이런 이제 자신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어디를 더 신뢰하느냐. 중앙관료들이나 중앙정치인들은 절대적으로 그 중앙정부, 국회의 신뢰가 지방정부나 지방의회의 신뢰보다 높다고 생각하겠지만 몇 년간의 지속적인 조사에 의하면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가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보다 훨씬 높다는 거고요. 국회에 대한 신뢰보다 지방의회의 신뢰가 더 높다는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그런데 이제 지방은 열심히 일하는 단체장이나 또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어요. 곳곳에 손발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손발을 풀어주는 지방의 손발 또 주민의 손발을 풀어서 마음대로 일할 수 있게 지방을 위해서 지방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아닌가. 그것은 지방 불신, 주민 불신에서
이제는 지방 신뢰, 주민 신뢰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교수님 그리고 함께해 주신 패널분들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지방시대 새 변화와 기회 그리고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구촌의 평화와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 정말 깊이 있게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토론을 통해서 이 균형 발전이라는 게 정말 현실화될 수 있는 그 좋은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